방금 소개받은 은효입니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쓴 저자고요. 네,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보다 먼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쓴 책들인데요. 제가 첫 책을 2012년도에 냈고, 네, 가장 최근에 낸 책이 올해에 출판된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9년 전, 10년 전에 제가 첫 책을 쓸 때만 해도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책을 쓰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한 권 한 권이 이렇게 약간 징검다리처럼 되어서 이 책에 이르게 됐는데요. 저는 글을 쓰기도 하지만 또 글쓰기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글쓰기의 최전선이나 쓰기의 말들 같은 글쓰기 관련 책을 썼고요.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한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인데,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글로 쓴 내밀한 이야기들을 늘 이렇게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건 이런 모습이구나. 저마다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할 어떤 내밀한 고통, 불행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오늘 주제 도서인 있지만 없는 아이들에 나오는 그 페버라는 그 학생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왜 나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 모두 다 힘들다는 걸 알게 됐다. 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다 힘든 요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힘듦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생각들을 좀 발전시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력과 존엄 사이는 이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 한국 현대사의 좀 그늘진 부분이죠. 네, 저희 나라가 이제 박정희 그 전두환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반정부 시위가 열리면 정권에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간첩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분들의 목소리를 이제 복원시키는 작업을 했었고요. 오늘 학생분들이 이 방송을 이제 듣고 있는데,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하고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또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은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의 한 아이의 죽음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알 수도 있는데요. 최근 얼마 전에 그 여수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 요트 업체에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아직 학생인데 잠수사 자격증도 없는데 물속에 20kg짜리 장비를 들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살아서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같이 풀어가야 될 사회적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보다 더 전에 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의 주인공은 동준이라는 아이인데요. 동준이는 이제 대전에 있는 동아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CJ 진천 공장에 갔어요. 거기는 이제 햄이랑 소세지를 만드는 육가공 공장인데요. 우리 명절에 뭐 스팸 선물 세트 선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도시락, 스팸 도시락도 먹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나이가 많은 이제 그 동료에게 형에게 구타를 당하고 좀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었던 게 2014년 1월 20일에 일어났거든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2014년 4월 16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 304명의 아이들이 이제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여론이 만들어지고
비통에 잠기고 뭔가 아이들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특성화고에 다니는 아이들은 얼마 전에 목숨을 잃은 여수의 홍정훈 군이나 또 동준 군처럼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조용히 목숨을 잃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회적으로 드러내서 알리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저 책을 쓰게 됐어요. 저 혼자 의지로 쓴 건 아니고 저게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학생들 중에 이제 나중에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돌베개 출판사에서 일하는 김혜영이라는 편집자가 특성화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 한 번도 들리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 하면은 다 뭐 대학 진학 문제로 다 수렴돼 버린다. 근데 일하는 청소년, 죽어가는 안타까운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아보자라는 제안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취지에 동의를 해서 저도 이제 동준이를 둘러싼 사건을 취재해서 담은 책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에요. 제가 저 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책을 쓰면서 청소년들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청소년들도 위계가 좀 있구나. 지금 여기 외고 학생들도 있는데, 뭐 성적 순으로 이렇게 좀 줄을 세우는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이. 네, 안 좋은 건데. 그래서 뭐 이런 특목고나 과학고 이런 학생들이 있고, 또 인문계고 학생이 있고, 특성화고 학생이 있고, 근데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소리는 가려졌다. 이것을 드러내야지 하면서 제가 책을 썼는데, 그리고 몇 년,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저한테 제안이 왔거든요. 이 책은 누가 제안했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이주랑 난민을 담당하는 박혜경이라는 조사관이 저에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작가님이 청소년에 대해서 쓴 책을 잘 봤다. 근데 한국 사회에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존재가 또 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알리고 싶다. 알리는 책을 써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미등록 이주 아동? 좀 부끄럽지만 저는 이 아이들의 존재를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르포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나도 모르는 이 가려진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또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알려야 한다. 왜 알려야 하냐면은 문제라는 것은 드러나야 해결이 되거든요. 드러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드러나냐? 누군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다 바쁘잖아요. 각자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빠요. 밤에는 다 넷플릭스나 뭐 왓챠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각자의 삶을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다 보면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존재를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 뭐 그림자 아이들, 유령 아이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말해주다시피 비가시화된 존재라는 뜻이죠. 네, 엄연히 존재하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 어떤 아이들이냐?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민에게서 태어났거나 유아기에 입국했거나 또 난민 신청에 실패했거나 다양한 이유로 체류 자격을 상실한 아이들을 말해요. 국내에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게 체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내는 게 좀 불가능한 현실이죠. 이 아이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 네,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비준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체류 자격이 있든 없든 아동 권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서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의 국적국으로 떠나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하죠. 내가 태어나서 한국에서 계속 자랐는데 18살이 지나면 여기서 뭔가 사회에서 꿈을 펼쳐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는 삶의 자원과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내가 뭐 부모가 몽골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몽골로 가야 돼. 근데 거기는 친척도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언어도 몰라. 근데 법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도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체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선주민으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거예요.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없는 경우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로 해야 되는 모든 일은 못해요. 아이들이 불가능해요. 가령 의료보험이 없어서 감기 한 번만 걸려도 병원비가 몇만 원이 나와요. 우리는 몇천 원 나오잖아요. 2, 3천 원. 그리고 핸드폰 개통을 자기 이름으로 못해요. 그러면 QR 체크인도 못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를 살 때 신분증을 내고 주민등록증을 내고 샀어요. 그럼 마스크 하나 사는데도 이제 그것도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일상이 장벽인 상태로 아이들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5명의 아이를 만났거든요.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 그 중에 처음 만난 친구가 마리나라는 아동이었는데요. 몽골 국적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일까요? 몽골 사람일까요? 대답이 안 들리네요. 네, 이런 경우는 몽골계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 한국 사람인데 부모의 국적이 몽골이니까 몽골계 한국인입니다. 마리나는. 네. 근데 마리나가 이제 마리나는 장래 희망이 사회복지사예요. 왜냐하면 마리나 부모님이 몽골 사람인데 두 분 다 청각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해서 부모와는 이제 수어로 소통을 했고요. 마리나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어떻게 보면 통역관이자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좀 돌봄을 받아서 이제 성장기를 보내고 어른이 되는데 마리나 같은 경우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나도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장래 희망은 사회복지사. 이렇게 꿈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대학 진학에 유리하게 이렇게 스펙 같은 걸 쌓잖아요. 그래서 마리나도 봉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기본 필수 봉사 시간 외에도 막 몇십 배를 더 했어요. 그런데 봉사 사이트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이 안 돼요. 왜냐? 주민등록번호 없으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봉사를 할 때마다 수기로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럼 수기로 할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다 전산으로 되는데 너는 왜 수기로 하니? 그러면 그걸 또 뭔가 거짓말도 아닌 것이 자기 신분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항상 또 둘러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존재를 굉장히 위축시켰겠죠. 나를 설명해야 되는 처지에 늘 놓인다는 것은 굉장히 괴롭고 불편한 일이거든요. 마리나가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켓 예매 사이트 회원 가입이 안 돼서 아이돌 콘서트도 못 갔어요. 마리나는 엑소라는 아이돌을 되게 좋아했는데 콘서트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고 해요. 참고로 지금은 탈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마리나가 이게 너무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마리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그쵸? 내가 몽골 국적에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공부방 같은 데 다 있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어떤 아이는 되게 부유하고 안정적인 집안에서 나의 공부방도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국적이 없어서 나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변변한 공부방도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우리 삼신할머니 랜덤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마리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부당함을 다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마리나가 뭘 했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어요. 내가
나는 아무런 법을 어긴 적도 없다. 나한테 체류 자격을 심사받을 권한을 달라. 아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서 냈어요.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 진짜 부당하다. 그래서 법무부에 권고를 했어요. 이 아이에게 체류 자격 심사받을 권한을 줘라. 근데 법무부에서는 강간무소식 처리를 너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그 담당 조사관인 박혜경 조사관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법무부에 막 왜 소식이 없냐 이러면은 법무부에서는 국민 여론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책도 쓰자고 한 거예요. 국민 여론이라는 게 좋게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면 편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목소리를 전달하자 해서 이제 책도 만든 거고요. 그래서 마리나는 이제나 저제나 체류 자격이 생길까 기대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고3이 돼서는 그때까지도 이제 체류 자격이 안 생기니까 포기를 했어요. 제가 마리나를 만났을 때 고3 여름방학이었는데요. 마리나는 거의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너무 시니컬하게 한 그 상태에서 인터뷰에 응해줬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는 애늙은이처럼 살았는데 이제부터 철부지로 살 거다. 수능도 모르겠다. 선생님이 어디 넣으라 그래서 넣었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도 아니고 합격자 발표가 언젠지도 모른다.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나가 그래서 마리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마리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나임을 인정받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한국에서 유령으로 지내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마리나가 말했습니다. 네. 카림이랑 달리아라는 또 두 남매를 제가 만났어요. 이주 아동이고 우즈베키스탄 출생이에요. 2살, 4살에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학생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가 정권의 비판적인 글을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차 한국에 왔는데 아버지는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 되니까 또 이제 그 분위기가 안 좋아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탄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예요. 카림이랑 달리아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국어랑 역사 덕후예요. 역사를 특히 좋아해요. 두 남매 다. 달리아는 이제 카림은 남학생이고 달리아는 여학생인데 달리아는 시를 좋아해요. 국어를 더 잘해요. 그래서 백석 시인 좋아하고 자기가 직접 시를 짓기도 했어요. 카림 같은 경우 역사 골든벨 전국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보려고 그랬더니 응시 불가야. 주민등록번호 없어서.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달리아 이제 통장을 개설 못 하잖아요. 신분증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일상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달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끼리 모여서 피자 같은 거 사 먹고 뭐 치킨도 사 먹고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내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은 다 카카오뱅크로 이제 계좌 이체하는데 자기만 현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럼 뭐 현금 낼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또 물어보잖아. 너는 왜 통장 없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매 순간순간 자기 존재를 또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마리나도 그렇고요. 마리나는 진짜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또래 아이처럼 생겼거든요. 몽골 사람이 한국 사람이랑 되게 외형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마리나는 친구들 아무도 몰라요. 인지 한 명 안 돼. 몽골 사람인 걸 몰라요. 다 한국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카림이랑 달리아는 이제 이슬람 국가라 달리아는 히잡을 쓰고 생활을 해요. 근데 친구들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대요. 왜? 어렸을 때부터 섞여 살았으니까. 우리는 모를 때 차별해요. 섞여 살면은 동등하게 존재를 인정해 주죠. 카림이랑 달리아 역시 이제나 저제나 체류 자격이 생길까 기대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서 수능 응시를 포기한 상태예요. 네. 카림도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어난 건 죄가 없는데 왜 차별당하고 고통받고 꿈도 못 이루고 살아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태어난 건 죄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카림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뭐 약간 뭐 소소한 일을 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뭐 대학 간 친구도 있고 일하는 친구도 있고 뭐 군대를 이제 가잖아요. 근데 한 번은 동네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카림한테 그러더래요. 카림아, 너는 우리보다 역사랑 국어도 더 잘하는데 왜 군대를 안 가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국적은 다르지만 그런 아무 이물감 없이 서로 섞여 지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페버. 페버는 나이지리아 국적이고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계 한국 출생이죠. 네. 불법 체류자야 너희 나라로 꺼져. 네, 페버의 경우는 저게 뭐냐면은 친구들이 체류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려졌냐? 스스로 말한 건 아닌데 밝혀졌어요. 이런 거 아우팅이라고 하죠. 어떤 선생님이 말해버린 거예요. 페버가 체류 자격이 없대. 그러니까 페버가 굉장히 불편을 겪었죠. 페버의 경우는 처음부터 체류 자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역시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할 때 같이 가족이 들어온 건데요. 9살 때까지는 체류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볼 일이 있어서 나이지리아로 돌아갔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고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입국이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가족이 다 불법 체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 난데 다음 날 학교 갔더니 나는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페버로서는 또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놓인 거죠. 네. 그리고 페버는 이제 5남매인데요. 아버지는 본국에 갔고 엄마랑 5남매가 같이 굉장히 돈독한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페버는 미등록 이주 청소년이라 차별받은 거 외에도 흑인이기 때문에 피부색에 의한 차별도 경험했어요. 그 인종차별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다 차별하진 않아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선망하죠. 백인들. 네. 근데 흑인이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이런 차별을 뭐라고 하냐? GNP 인종주의라고 해요. 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GNP에 따라 차별한다. 그 피해자죠. 특히 이 시선에 의한 폭력도 경험을 하는데요. 페버가 식구들이랑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좀 쳐다본대요. 자꾸 쯧쯧쯧 이러면서. 그게 뭘까요? 흑인이고 식구가 많을 뿐인데 왜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페버가 또 이렇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냥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저렇게 자식은 많이 낳아가지고 쯧쯧쯧 이런 그 되게 모욕감을 느끼게 시선 폭력을 경험했던 이야기도 터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 아동은 이렇게 공부할 권리는 있는데 살아갈 권리가 없는 굉장히 정말 있지만 없는 아이들 제목처럼 모순된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거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이 그래야 무사히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미등록 이주 아동은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해요. 지원을 받지 못해서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관심을 좀 잘 안 갖죠. 미등록 이주 아동의 지금 현실을 봤고요. 미등록 이주 아동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난 이 아동들이 피해자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들 너무나 자기 삶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당한 일을 겪었다. 나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뭐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한 언어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굉장히 깨어있는 시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기의 굉장히 불합리한 운명을 마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가는 모습에 제가 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데는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죠.
곁을 지켜준 이유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은 보호받을 특권을 지닌다라는 생각에 지켜줬습니다. 보통 이제 세 부류예요. 이주 인권 활동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교사가 있고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이란주 작가님, 이주 인권 활동가 역시 제가 이 책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은 처음에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글을 많이 쓰는 르포 작가였어요. 근데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청년인 상태로 왔다가 여기서 사랑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아이들이 커서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동들의 이야기를 또 많이 썼어요. 말하는 소리가 작으면 듣는 귀라도 커야 된다. 라면서 이제 그 책으로 의견을 냈고요. 최근에 낸 책에는 꿈조차 빼앗긴 채 불안한 삶을 견디고 있는 모든 미등록 이주 청소년에게 바친다라는 책에 헌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인터뷰한 김민혁 군 사례가 있어요. 민혁 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뉴스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요. 언론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어요. 민혁이는 이란 출생이고요. 7살의 아빠를 따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란은 이슬람 국가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 이제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개종을 하면은 이슬람은 거의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혁이가 난민을 신청한 상태였어요.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 내가 한국에 남아있게 해달라.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난민을 신청했는데 난민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방 명령이 내려졌어요. 민혁이 나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말했죠. 선생님, 저 일주일 안에 한국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담임 선생님 옆자리에 있는 선생님이 더 극대노를 한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나? 이래가지고 이런 일에 그대로 추방당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결해 보자 해서 민혁이를 돕기로 결심을 해요. 단톡방을 만들고 교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하죠. 민혁이를 돕고 싶은 사람 다 교무실로 와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작전을 짭니다. 출입국 관리소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아이들 이름으로 성명서도 내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도 올리고 서명도 받고 등등. 그리고 알아야 돕는다. 난민에 대해서 공부하자. 라고 해서 아이들과 공부도 해요. 그래서 민혁이가 다시 소송을 내요. 난민 신청 다시 해달라. 재심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재심 인정률이 0.1%거든요. 승소 확률이. 근데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요. 0.1%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 어려운 기적의 드라마를 만드는데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민혁이를 도왔던 친구들이 지금 다 난민 강사로 활동 중이에요. 난민 인권 강사. 그래서 민혁 군도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을 보이고 난민을 위험한 존재로 보는 것은 난민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 내가 직접 다니면서 난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얼굴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하게 편견을 없애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막 다녀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요즘 난민이 이제 이슈니까 강연이 이렇게 연속 강의가 있었거든요. 8강짜리. 근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쓴 저자로 한번 나가서 강연을 했는데 민혁 군도 강사로 8번째 강의의 강사로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고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분은 아닌데 그 민우라는 아이의 또 사례가 있어요. 민우도 몽골 아이였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체류 자격 없다는 사실이 발각이 돼서 갑자기 강제 퇴거 당한 거죠. 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공항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민우 담임 선생님이 아이가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애가 인천공항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찾아가요. 그래서 면회를 요청하는데 안 된다 그래요. 막 면회. 그러니까 내가 담임인데 왜 안 되냐 막 강하게 항의해요. 그래서 민우를 이렇게 얼굴을 한번 봐요. 근데 안 세게 안 좋아. 선생님이 이걸 또 여론으로 만들어요.
아이가 비인도적인 처우에 놓여 있다. 지금 처우를 받고 있다. 해가지고 민우는 이제 몽골로 떠나버렸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찾아가고 또 이주 단체를 찾아가고 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건 불합리하다.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한 거냐 해서 민우가 결국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준 이주인권 활동가 선생님이 말했어요. 정직한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법이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개의 운명이지 하면서 외면하지 않고 민우의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질문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친구들 있죠. 요 얼굴 보이는 사람이 민혁군이거든요. 네. 외모 지상주의 발언하면 안 되는데 잘생겼죠. 네. 민혁군은 지금 패션 모델로 또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혁군이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너희들 왜 나를 도와? 그랬더니 친구들이 내가 너를 돕지 않고 그래서 네가 이란에 돌아갔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평생 지우지 못할 죄책감이 들 것 같아 라고 말했대요. 민혁군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저희 친구들 참 멋지죠? 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런 친구가 돼야겠죠? 네. 반면 교사의 사례도 있습니다. 민혁군이 그 기적의 드라마를 이제 만들어내고 난민 인정 증서를 받는 날 이제 막 기자들도 오고 관계자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었대요. 근데 어떤 관계자분이 민혁군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난민 인정도 받았으니 이제 열심히 살아라. 민혁군이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자긴 너무 화가 났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고 말하냐. 이렇게 해서 욱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민혁군이 이 말을 해줘서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뭐 덕담이다,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뭐 좋은 뜻으로 말한 거다 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 사람이 처한 처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는 말은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도 기성세대로서 배울 수 있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 민혁군 심정 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들려줬는데요. 그분은 그 두 아이를 낳은 여성분이었는데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이제 출산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데요. 둘째 애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애가 장애가 있으니 이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자기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쁘다고. 내가 뭐 지금 열심히 안 살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이 꼭 좋은 의도로 전달되는 건 아니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마리나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태어나게 한 거냐? 부모한테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왜 자식을 낳는 거지? 한국 같은 그런 체류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민, 이주 노동자들은요. 그러니까 이주는 한국에 이제 온 거죠. 자기 나라를 떠나서 국내에 이제 20-30만 명 정도가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어요. 유효한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마리나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내고 그랬을 때 마리나를 도와준 이타건 변호사가 있어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만든 그 동천이라는 공익재단인데 거기서 이제 인권 변호사로 하고 있고요. 이타건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보통은 한국 사회가 이제 이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시혜적인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주 노동자가 10년, 20년 한국에서 일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한국 사회도 이주 노동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방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는 없거든요.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출입국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성장해서 저기가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했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한국의 사회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공장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임금도 좀 오르고 그전에는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뭐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데서 노동자들이 일했단 말이죠. 근데 노동 조건도 좋아지고 임금도 올랐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업체들도 있었겠죠. 여전히 열악한 환경을 유지했던 회사들에서 국내의 노동자들은 그런 일자리를 이제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에 이주 노동자들이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한국이라는 글로벌 기업은 경제는 삼성 같은 글로벌 리더에 의해서만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단을 다 채우고 있는 것은 이주 노동자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농어촌에는 이주 노동자 없으면 다 멈춰요. 많은 작은 사업체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사회에서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을 처벌하면 돼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지 않거든, 사업주들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 없으면 공장이 운영이 안 되고 멈추는 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에서 내놓지 않고 그냥 약간 단속 같은 것만 해서 조금 없애는 신용을 하는 거죠. 네. 인화 씨라고 이제 그 몽골 출생의 이주 노동자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화 씨는 우리가 이주 노동자 하면은 조금 뭐 쉽게 돈 벌려고 한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 막 이러는데 인화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의사였고 여자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깨인 사고를 갖고 있어가지고 러시아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대학을. 그래서 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외국을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한국이란 나라에 가서도 한번 일해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브로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25년째 지금 불법 체류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인화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인과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비자를 주는데 한국에서 열심히 살면서 일하는 사람은 왜 비자 안 주냐? 한국에 있는 동안 대통령이 6번 바뀌었다. 근데 왜 아무도 외국인 문제를 체류하지 않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 노동자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서 국경을 넘은 굉장히 용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니체가 보다 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했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우리랑 뭐 언어도 같고 사는 형편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면 그건 인정하는 건 쉬워요. 근데 언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가 가진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야 진짜 사랑이다. 뭐 약간 이런 뜻에서 한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국가의 인권을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주 노동자를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론과 가족 등을 통해 학습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체류 자격이 없는 것 뿐인데. 그래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 불러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공식 다인종 국가가 됐어요.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으면 네, 다인종 국가인데요. 우리나라가 5.1%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민들을 단속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품어 안는 이민 행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올 4월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15년 이상 한국에 태어나서 15년 이상 한국에 산 사람에게 체류 자격 심사받을 기회를 준다. 마리나가 법무부에 진정한 거 인제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나는 구제가 됐고요. 되게 반전이 있는데 마리나가 올해 대학에 진학했어요. 수시 전형으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을 했다는 희소식을 네, 전해드립니다. 서건정 이주인권 활동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등록 이주 아동의 부모까지 국적을 주자는 게 아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살고 공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여기서 살게 하자는 거다. 지금 인구도 부족해서 문제인데 자꾸 애 낳으라고 하지 말고 있는 아이들, 공부시킨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감싸 안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페버가 제가 페버한테 물었어요. 왜 계속 도대체 한국에 살라고 그러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답변해 주겠냐? 했더니 페버가 저는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다. 그럼 당신은 왜 한국에 살고 있느냐? 똑같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죠. 만약에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아마도 거기 살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불법인 존재는 없다. 라는 말을 전하면서 제가 준비한 강연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